귀한 시간 같이 이렇게 함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풍류 골목의 인문학마당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야외에서 강의를 한 건 난생 처음입니다. 난생 처음인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뜻깊은 그런 또 강좌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피어나기를 열어주신 정산 윤금식 선생님 그런 뜻으로 이렇게 참 풍류마당을 열게 된 것을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기 이제 야선 선생님 부문과 석비도 있고 의기정과 더불어서 아주 대구 근대문화의 거리를 대표하는 명소가 됐는데, 거기에 또 때에 맞춰서 이런 강좌를 개소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전통문화 하면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래서 그 이치를 알면, 자연의 이치에서 모든 것이 다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기본만 잘 세우면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도 오묘한 그런 이제 선인들의 지혜를 여기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날씨가 뭐 조금 비가 올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음 주 경우는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비가 올 경우는 여기 옆에 건물 3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야외에서 계속 하면은 또 추위가 있어가지고 감기 걸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부하러 오신 것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배려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배달의 얼굴 무궁화 태극기 주제로 해서 같이 우리가 나라의 국화로 무궁화라고 하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바로 태극기 아니겠어요? 바로 무궁태극이라 하는 큰 정신이 우리 배달의 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얼굴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궁화 태극기 속에 그것이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청구 땅이라고도 하죠. 청구의 조선을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시면서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하고, 풀청자 언덕자 청구라고도 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우리 삼한의 그 후예로서 대한민국이라 하죠. 대한. 여기에도 처음 이런 무궁태극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제가 연이어 나갈 텐데, 5주에 걸쳐서 도계걸륜모 하듯이 계속 연계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뭐 또 다음 강좌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쭉 빠짐없이 한번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특강 주제를 보면은 여기 첫 번째는 배달의 얼굴 무궁화 태극기, 두 번째는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천가에도 나오죠. 사실 이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가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구체화해서 용불정자를 기본해서 이제 정전 샘밭, 여기에서 이제 우리 나라 한자, 사만할 때 나라 한자인 정전을 뜻해요. 거기에서 우리 옛 한글 동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훈민정음이라 하죠. 이것이 창제된 원리가 태극의 음양오행에 의해서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존 학계에서 잘 관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이제 357 밝은 달. 여기 야 선생님 무사설야월 무의조창생이라는 시기도 있어요. 무사무이라는 것은 티끌없는 생각, 어거지함이 없는 그런 행동, 이제 그것을 무사무이라고 하는데, 설야의 달빛이 창생을 비추듯이 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통하기 때문에 통달달이라고도 합니다.
야선생의 함자도 마침 달자신데 통달달자 쓰시죠. 이제 창생을 두루두루 비추는 그 서야의 밝은 달기, 그게 이제 357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초사월이 되면은 달이 이제 처음 모습이 보이죠. 닷새가 지나서 초여들이가 되면 상현달이 됩니다. 또 이래가 더 지나면 보름달이 돼서 만월로 둥글게 차죠. 달이 차고 비는 과정이 357로 돌아갑니다. 357다 하는 말이 또 357다 하는 말과도 통하죠. 절절하게 357한 그런 마음, 이것을 이제 달빛이 비춰주는 부분인데, 대자연의 이치가 이 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달의 이치를 알면 삼라만상의 이치가 좀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극의 이 오묘한 이치가 달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음태양력이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357 밝은 달을 또 주제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놀이 중에서 특히 동양권에서 이제 바둑과 유치 있죠. 바둑은 저 아득한 때 연임금이 만드셨다고 하는 전통문화입니다. 음양놀이죠. 흑돌, 백돌로 해서 1월이 오고 가듯이. 유춘, 네가라고 놀리면 독에 걸린 몰에서 5걸음 횡보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수하목금토 이른바 오행이라는 것이죠. 음양놀이로는 바둑이 있고, 오행놀이로는 유치 있는데, 연임금 단군 할아버지는 다 고대, 동시대에 살던 분이라고 하는데 다 동이족들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중원문화, 한문화 하는데, 상고 고대 때는 전부 다 이족 문화였어요. 한족 문화가 사실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뿌리는 전부 이쪽에서 말미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것을 거기에 이제 해와 달과 별의 이런 지극한 오묘한 선미를 담고 있지요. 바둑판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가로 세로 19줄씩 되어 있는데 총 361점이 들어있어요. 중앙에 1점을 딱 빼면 나머지가 360점. 우리가 원과 방의 내각을 360도로 잡죠. 1년의 상수로 360이라 합니다. 중앙 1점을 빼고 난 것이 바로 천도은행의 기본 틀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판도 국성을 중심으로 해서 28수가 이렇게 어우러진 상입니다. 거기에 수화목금토 5성이 오행행치로 돌아가는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신비한 오묘한 선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생각을 좀 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할 것이 무궁화 태극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배달, 한민족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궁화 태극기인데, 한번 얼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얼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미용도 많이 하시는 분, 여성분들도 그러시지만,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이 들어있는 굴. 굴이라는 것은 구멍이죠, 구멍. 구멍이 처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처소. 그리고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눈에는 보는 얼, 귀로는 듣는 얼, 코로는 맛보고, 또 이제 숨을 들이마시기도 하지만 입으로 이제 실제 음식을 맛보죠.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생명활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얼이라 하면 넋으로도 얘기합니다. 혼과 백, 혼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될까요? 얼 빠진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얼이 있어야 됩니다. 혼백이 있어야 되고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뿌리가 되는 정신이 서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얼굴을 한자로 얘기할 때는 얼굴용 하죠. 미용할 때 얼굴용 생각하시면 되죠. 용모. 가만히 보면 글자가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 골짜기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이라는 것은 구멍과도 통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 하나의 구멍이죠. 눈에 이제 구멍에 눈 안에 딱 들어있어서 이것이 이제 모두 사물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골고기니까 원래는 얼굴이 얼굴이다.
얼굴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굴이 이게 얼굴에서 왔다. 골짜기 할 때 그 의미가 뜻이 들어있네. 이제 거기에 이제 골짜기는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죠.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을 한다. 사람이 이제 그 혼백이 얼굴에 다 수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 용자가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얼굴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태극이라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화와 태극기가 사실은 국화, 국기로 얘기가 되지만 이 무궁 태극이라 해서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것이 곧 큰 삼라만성을 주재하고 모든 것을 거느리는 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태극이지요. 무궁태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무국이 태극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끝극자로 쓰이죠. 가장 큰 것이다. 이제 바로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이제 사람의 이 얼굴과 연관해서 잠깐 좀 보시면 자, 이목구비를 갖춘 얼굴에는 정신과 혼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탐을용, 얼굴용 하기도 하고 얼굴이라 한다. 근데 우주자연의 얼굴을 무엇으로 대표하는가? 사실은 한 점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둥근 모양새, 즉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은 둥근 원자를 붙여 천원하죠. 하늘은 둥근 걸로 채로 삼아서 모든 것은 입자도 다 둥글고 천체 자체가 다 둥근 걸로 얘기하고 또 모든 운동 자체가 원운동을 합니다. 사람의 신체에서도 사람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얼굴이 들어있는 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둥글지요. 하늘의 둥근 최상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주자연의 얼굴을 대표하는 것은 무한 조화를 펼치는 태극이다. 대한민국의 얼굴도 그래서 이 무궁태극의 이치를 상징하는 무궁화 태극기인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무궁태극을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특별한 나라죠. 나라는 조그맣고 지금 더더군다나 남북한이 갈려가지고 좀 보잘것없고 못난 나라인 것 같아도 북한이나 이 국기나 또 사실은 국호까지도 그렇습니다. 태극에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서 가장 크기 때문에 무궁이 태극이라고 하는데 바로 무궁화 태극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 얼굴을 칠성파이라 해요. 보통 칠성파이 하는데 왜 칠성파이 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이제 관에 들어가는데 칠성판을 깐다고 하죠. 원래 칠성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 하늘에 이제 별자리 가운데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이제 에워 돌면서 모든 별자리를 감찰을 하죠. 암행어사격으로. 이 칠성의 기운이 참 중요하다 하는데 얼굴이 이제 구멍이 7입니다. 두 눈, 콧구멍들, 귓구멍들, 입하면 마침 7이 되죠. 칠성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이라는 것은 또 수리대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1과 6이 만나가지고 7으로 딱 범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두 눈, 콧구멍들, 귓구멍들이 벌써 6이죠. 입이 하나 딱 밑에 딱 가운데 있습니다. 7으로 돼 있습니다. 두 눈은 왜 앞에 달려 있을까요? 네? 정면을 똑바로 주시하라고 그렇게 붙였다고 볼 수 있죠. 좌우를 또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귀는 얼굴 부에서는 안 보여요. 그죠? 옆으로 붙어 있는데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감춰진 부분인데 물과도 통한다고 하고 사람의 눈은 불과도 통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또 양쪽으로 붙였는데 이것 역시 양쪽에 얘기를 잘 중을 잡아서 들으라는 얘기도 되겠죠. 어쨌든 이제 사람의 생김새가 참 이 용모 얼굴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입은 딱 밑에 하나 붙어 있는데 입은 왜 하나만 붙어 있을까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제 입구자가 이렇게 하나를 딱 세우면 가운데 구자입니다. 중도에 딱 맞춰서 하나 뭐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위에 뭐가 있습니까? 한복판에 들어있는 것이 코입니다. 코. 코는 뭘 상징할까요? 주대, 중심을 상징하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다가
세상에 나올 때 스스로 제일 먼저 하는 활동이 뭘까요? 이게 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빗자가 있죠? 한자로 오면 요 코의 못을 못 든 거라고 해요.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부터 생명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무엇이 생명활동이 다 비롯되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하는 전치사로도 많이 쓰이죠. 자기 자신이 할 때 자기를 대표하는 걸로도 씁니다. 생명활동을 스스로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코로 얘기가 돼요. 코가 생명의 원천이네요. 얼굴 한복판에 이제 붙어 있는 것도 참 뜻이 있죠. 그런데 코는 또 콧구멍이 밑으로 내려 있죠. 그것도 무슨 뜻일까요? 네? 비 한마디라고. 콧대는 딱 줏대는 세우되 비 맞지 말라고요? 말씀 되네요. 아래로 향할 줄 알아라. 겸손하게 밑을 또 향할 줄 알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이 우주자연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죠. 우주자연의 이치가 이 몸에 들어있고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동양 문화의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대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본다. 천인합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우리 배달의 풍류 사상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그게 바로 무궁태극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무궁태극이라는 이 부분이 대자연을 물론 이제 표현한 것도 됩니다. 표상한 얼굴이지만 누구의 얼굴일까요? 우리 자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꼭 우리 배달민족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달민족이 그런 걸 벌써 앞서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궁화를 좀 이제 또 보면은 왜 무궁화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공부라는 것은 뭐가 공부일까요? 왜 그럴까? 까닭을 것입니다. 문답을 하는 것이죠. 무궁화라는 것은 궁자가 다할 궁자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몇 달 만에 세상에 나올까요? 네? 10달 만에 세상에 나오는데 10달 동안은 뱃속을 채우고 있어요. 10달에 다 되면 다할 궁자입니다. 뭔 궁자들인데요? 구멍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죠? 하나의 생명의 과정이 맞춰지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이라는 열이라는 수가 무궁한 수라고 합니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도 열이고 10달 만에 생명이 다 꼴이 갖춰지고 또 그래서 하늘의 도도 가물, 병정, 무기, 경신, 임기에 해서 열로 모든 것이 다 열린다. 열십이라고 그래요. 열십. 열십이라는 것은 구멍 자체가 하나의 열로 표현이 됩니다. 구멍 자체를 열로 얘기해요. 구멍에서 모든 것이 열려 나온다. 열다. 십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십을 무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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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하다는 이 무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이라는 것은 뭐냐? 열이 다 하면 잘 보세요. 하나에서 열로 나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다 열려서 다시 또 하나가 시작이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과정을 밟았다가 세상에 나올 때 다시 하나가 시작되는,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즉유시라고 하죠. 마치는 새로운 시작함이 있어서 그럼 끝없이 나아가죠. 유학에서는 시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종시. 종하면 또 시가 된다. 1, 2, 3, 4, 6, 7, 8, 9, 10으로 해서 10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아랍의 숫자로 놓고는 비워가지고 하나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삶을 비우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열이라는 수입니다. 뱃속에서 자궁의 문을 열고 나온다. 근데 사람의 신체 구멍도요, 손발가락만 열이 아니고 10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에 칠곡이 있고 칠성판, 대소변 보는 구멍에다가 배꼽까지 하면 원래 열로 봅니다. 세상에 나올 때 배꼽이 하나 다치죠. 열에서 하나를 구분해서 9구자를 쓰는데 여성의 경우는 이제 자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구여십이라고 하지만 기본은 다 어찌됐든 열의 조화로 얘기를 합니다. 열을 무극하다 하는 것이고 무극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죠. 이걸 태극이라 한다. 무극은 태극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궁무한한 이제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이 꽃으로 연결이 되는가 보면은 자 3번 무더위에 100여일에 걸쳐서 저녁이 되면 졌다가 아침이 됐다 다시 피어나는 것을 거듭거듭합니다. 우리 무궁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벌레도 많이 생기고 뭐 참 그런 꽃을 우리나라 국화로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종증유시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우리 배달수의 나라를 당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나라 이름은 뭐로 했어요? 아침조에 신선할 선, 조선 새벽의 나라는 뜻도 되지만 아침이 되면 신선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끈기 있는 뿌리근 근원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복원이 돼가지고 또 아침이 되면 또 나온다 말이에요. 그 의미가 굉장히 저는 연결이 된다고. 그리고 100이라는 수가 뭘까요? 우리가 1, 2, 3, 4, 6, 7, 8, 9, 10을 다 더하면 55가 돼요. 9, 8, 7, 6, 5, 4, 3, 1로 다시 돌아오면 45가 돼서 합이 100이 됩니다. 10, 10은 100이다. 열에 열을 곱하면 100인데 10수의 조화가 100수로 확장되는 것이죠. 1에서 100으로 나아갔다가 99에서 다시 1로 돌아오면 그 수합이 얼마가 될까요? 만이 됩니다. 1에서 100까지 다 더하면 5050이고 99에서 1까지 더하면 4950이에요. 합하면 만이 돼요. 100백지 만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10이라는 수는 그냥 열리는 수뿐만이 아니라 무극하죠. 100을 낳고 만을 낳고 만만뒤 억입니다. 억을 낳습니다. 억쪽 창생이 다 이 무극이 태극에서 다 열려 나온다 이 말이에요. 10을 무극한 수라 할 때 10이라는 수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동양 철학이죠. 자연의 수학이에요. 자연의 수를 모르면 자연의 이치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은 이제 동양 학문의 최고봉을 역이라 하는데 역도 1월이 돌아가는 주기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자연의 수가 들어있어요. 수를 알아야 된다.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럴 리가 있느냐? 이치와 수는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간단하게 무궁화 속에서 보면은 끝없는 변혁과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요. 자, 이제 태극기에 대한 것은 조금 뒤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세계 각국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무궁화 태극기 할 때 깃발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참 이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군요.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할 때 문화의 꽃이에요. 대낮자리 딱 들어야 돼요. 초목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비유로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뭔가 문화를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모든 무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면 무리려자가 되죠. 여기 깃발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깃발원자인데 그 기자를 붙여놨어요. 그 기자는 그 하는 목적지를 뜻해요. 어디로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없으면 무리가 움직이지 못해요. 옛날에 특히 이제 전장터에서 보면은 그 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두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합지졸이 돼서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의 명을 잘 따르는 것이 이제 우리 한자로 보면 이 섬길사자라는 거예요. 깃대와 깃발을 뜻해요. 깃대의 방향과 그 색깔에 따라서 모든 무리가 그 명을 따라야 한다. 섬겨야 하는 섬길사자라고 하죠. 사군 하면 임군을 섬기고 사친 어버이를 섬긴다. 섬길사자가 바로 일사자죠. 중심이 되는 일인데 깃발이 모든 걸 이끌고 가는 거예요. 깃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바로 국기가 태극기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특히 대표적인 것만 좀 보면은 일본에 같은 경우는 일장기를 쓰죠. 그 그림이 뒤에 이쪽으로 보게 되고 일장기를 딱 보면 어떤 게 딱 드러납니까?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좀 다 드러나요.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꼴로 바꿔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꼴값 하다만 하죠. 생긴 대로 한다 그래. 생긴 대로. 마음 생김새. 얼굴만이 아니라 얼굴은 곧 마음이 들어있어요.
얼이 그대로 배어있듯이 꼴값한다. 일본은 일장기라 합니다. 날일자에 나라 국호도 오면 근본본 태양을 근본했다. 태양이 좋지요. 태양은 생명의 원천이고 뭐 참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양으로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음양에 좋아가 좀 없고 너무 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 국기인 일장입니다. 날일자에 빛날 장자 일장 그대로 그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했었죠. 고대 조선에는 아침 조자에 이제 거기 은여원 보면은 이제 조선 자체가 원래 이제 하늘의 배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것은 배주자로 해가지고 이거는 하늘 건자 뜻해요. 저 하늘의 조화를 실은 배다 이렇게도 풀이를 하고 이건 깊은 뜻이 있고요. 이건 다음번에 한번 공부도 합니다만 여기 이제 달월자로 놓고 보면 그대로 1월이 들어있네요. 1월 음양 음양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음양을 다 아우르는 것이 태극이죠. 태극기와도 연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조선에 할 때 그 의미가 있고 선자도 보면은 선자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역시 음양이 들어있습니다. 어양이 들어있네요. 어양 물고기는 음물이죠. 양은 육지에 있는 것이고 양은 이건 이제 방목에서 기름 강의했어요. 어양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 1월 이 부분이 우리 나라의 이제 국기라고도 볼 수도 있죠. 태극에 대한 의미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성적이라 하죠. 성적이 별이 지금 있는 별들은 총 몇 개죠? 지금 50개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그죠? 주가 늘어날 때마다 별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아주 양이 때를 짓듯이 미국 할 때는 미자가 무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큰 양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양은 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한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써서 무리곤 합니다. 양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때를 지어요. 그래서 이민족 저인족이 다 집합이 돼가지고 미합중국입니다. 양양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선인들이 이 나라에 붙일 때도 뭔가 선천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을 일본에서는 이미자를 쓰지 않죠. 거기서는 쌀미자를 쓴다고 해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성조기가 이제 별자리가 별이 군집하고 있듯이 모인 그런 뜻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양은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앞에서 끌면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지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의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양양자 들어있는데 정의롭게 앞장서는 기질이 있어요. 미국이 보면 좀 그렇죠. 아주 고집이 세고. 그런데 이제 한 분이만 잘 잡아서 우두머리만 잘 방향 잡으면 쭉 따라간다고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화민국 한데 이제 오성기를 쓰고 있죠. 오성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도 별자리긴 합니다만 큰 별은 이게 아마 오행과 연관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화목금토 하듯이 오행과 연관된 오성기, 오성홍이라고도 하죠. 이제 주역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도를 원이라 건이라 하고 건은 원형 이정이라 그래요. 그 의미도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 같고 또 이제 소련 뭐 깃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위로 보면은 국호와 연관해서 보면은 바로 별집에 싼 물고기를 표현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련 할 때 보면은 미에는 양이 들어가 있고 소련에는 물고기가 들어가 있죠. 양과 물고기가 들어있는 것이 조선할 때 선자네요. 묘하죠. 조선이라는 이름은 단군 할아버지의 이름을 명명했다 하는데 벌써 거의 5천년 가까운 세월인데 반만년 세월에 미래를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미소에 의해서 남북이 갈리기도 하고 대리전을 치렀지요. 미소가 대표되는 게 뭐냐면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소련으로 얘기되는 음물, 물고기는 평등, 음과 연관돼서 평등 사상을 주창하는 것이 사회 공산주의죠.
뭐 지금은 이제 뭐 공산지가 좀 또 망한 과정이 됐습니다만, 양을 대표되는 것은 양은 자유롭게 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변양자가 통하는 것이 양양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념적인 기조로 했던 것이 오늘날 민주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제 민주 또는 공산주의 음양의 부분이 이 조선할 때 깨끗할 선자에 따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이 미소에서 양분이 됐네요. 갈라지듯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강대국에서 우리가 이제 분단된 그런 참 아픈 서름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은 태극이 다시 음양으로 합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미소를 오히려 이끄는 태극의 중심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 인류 세계에 있어서 대동화합하는 태극을 다시 이루는 큰 하늘의 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 배달민족이 짊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연결되는 약간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북호 조선과 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할 테니까 그때 좀 얘기하도록 하죠. 여기 너무 한쪽으로 진도나가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을 보죠. 다시. 자, 우리 무궁화의 씨앗은 태극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상상이 은연중 태극 모양이고, 꽃의 중심 부위에 해당하는 화심이라고 하죠. 이게 백색 기본 바탕에 이제 단심으로 해서 붉을따자, 여기도 가운데가 붉을따자로 되어 있네요. 백색 단심을 기본으로 하고 백이민족이라고도 하고, 단이라는 것은 붉을따자는 충성, 충직함을 뜻하기도 하지요. 손가락 5개처럼 잎이 5개가 달려 있어서 예로부터 당군 시대로부터 천지환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늘천에 손가락 짓자, 손가락 5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 이제 모든 조화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대자연의 이치가 수로 돌아가는데, 이 자연의 수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에서 모든 게 다 열려 나와요. 우주자연은 10으로 채를 삼는다고 해요. 10달 만에 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손발가락도 열이고 구멍도 열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셌다가 구부렸다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로 펴죠. 굴신이라네, 굴신. 이게 태극의 굴신작용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연의 수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머리입니다. 머리를 뭐라고 하죠? 머리수 합니다. 머리수. 수를 셈하는 것이 머리수예요. 그 형이상적인 부위죠. 사람의 머리 부위라면 위에 달려있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실제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은 손수입니다. 손수. 손으로,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수를 생각하는데 손으로 해야 됩니다. 손수라고 합니다. 수는 수야며 수야라 이렇게 얘기해요. 새말수는 머리수이며 손수이다. 발음과 뜻이 통한다는 거 얘기해요. 사람의 몸에 이 1, 2, 3, 4, 6, 7, 8, 9, 10을 세는 이 손가락 굴신을 통해서 우주자연을 다 셈할 수 있다. 우주자연이 손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치를 알면 그거는 진짜 공부해보면 그런 세계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무궁탱 사상도 다 열려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무궁화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5개 잎이라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네요. 수화목금토 오행이라고도 하고, 우리 단권 할아버지가 유틀 만들어 전했는데 독에 걸린 모가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모는 5걸음 나가지 않습니까? 단일행자,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 철학이 이미 저 단권 할아버지 때부터 이것이 세워져 가지고 전통 놀이문화에도 다 들어가고, 이것이 오늘날 음양오행의 이런 사상에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인문학 마당을 통해서 하느냐, 원뿌리가 뭐냐, 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인 얘기들이 아닙니다. 어거지로 막 써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다 근거가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례차례 앞으로 이 5회 강좌 동안에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많은 그런 공감을 하시라고 봅니다. 자, 우리 천지화라 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화랑정신도 이를 계승한 것이다. 화랑이라는 자체에도 무궁화의 화의 의미도 있죠. 강건한 근성으로 선명화려함을 자랑하는 무궁화. 조선할 때 선자의 의미가 있어요. 단군 개국초부터 해서 목군화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근자가 어려운 글자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 고쳐받고 혁자가 들어가 있어요. 흑토자에다 바꿀 혁자 대신 글자인데 이제 선체에서 후처로 바뀌는 큰 어려운 과정을 나무목에다가 진흙근자라고 할때 진흙근자. 근데 이 진흙이라는 것이 우리 진창 어려움을 말하죠. 이 과정을 잘 겪어서 이겨나가게 되면은 간난신고를 겪는데 그 간난신고를 겪다 보면 혁이 잘 이루어져서 후천이 열린다. 뭐 이렇게도 풀이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무궁화의 근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삼복 대하의 연철이 있죠. 삼복 연철에 우리가 이제 초복, 중복, 말복 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더운 철이죠. 이 과정을 지나야 가을에 참 결실의 아름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삼복염철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간난신고라고 하죠. 이 간난신고도 한자에 보면 다 숨겨있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다 대혁자가 들어가 있네요. 글자를 잘 보시면. 자, 아무튼 신고라 하는 것은 여름은 쓴맛을 보는 기운이 강할 때고 가을은 쇠금이라 해서 매운맛으로 얘기합니다. 신고를 겪는다라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과정에 어려움을 신고로 얘기해요. 간난신고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가 간난신고를 겪었죠. 5천년 배달사에서 그랬고 근세사의 1.36년 과정부터 해가지고 남북이 지금 분단돼서 전쟁 치르고 이 어려운 과정에 간난신고예요 사실. 그러면서도 세계에 뭔가 또 머리가 될 수 있는 태국의 중심국가로서의 어떤 소명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신선하게 편안하고 저녁에는 졌지만 이렇게 쉼없이 거듭하기 때문에 별칭이 조개보락이라고 하는 코트로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열렸다가 저녁에는 진다는 뜻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종즉 유시로 놓고 보면 아침의 신선함을 여는 새벽의 나라, 새로움이 열린다 해서 새벽 아니겠어요? 새벽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새벽은 방위로 놓고 보면 이제 동북방을 얘기해요. 북쪽은 밤, 동쪽은 아침이죠. 동북방, 북동쪽은 새벽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하죠. 동북방에 딱 쳐 있어요. 그래서 새벽의 나라다, 새로움이 열리는 나라다. 천도로 얘기하면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열리는 그런 개벽의 땅이다. 후천 개혁의 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로 놓고 보면은 밤을 지나서 아침을 열기 때문에 천지의 문호를 여는 선천으로 놓고 보면 개벽하고, 계절로 볼 때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피기 때문에 천도의 변혁을 이끄는, 혁이라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후천 궁울하다, 이렇게 이제 뜻있게 붙여서 얘기합니다. 개벽이나 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역경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얘기 자체가 무슨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쓰인 얘기들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우리 사서삼경에 으뜸인 역경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천지일월의 조화를 붙여서 이제 모든 걸 설명했는데, 자연과 인생의 모든 법도를 이제 그냥 가장 큰 오래된 글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글이 역경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역경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 바탕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개벽과 궁울은 모두 태극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배달에 무궁화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고,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춘추 전국시대에 산해경이라는 이제 그 지리서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군자의 나라에 혼화초가 있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진다. 군자지국의 화초하니 초생 고사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자국
예로부터 동방이주국이 바로 우리나라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숫자의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이 생겼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 백이민족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향기로운 꽃을 뜻하는 바로 hun화차가 바로 무궁화의 옛 이름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석학이신 고은 최치원 선생께서 이제 그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근화향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조선세종 때 강희안이라는 분이 단군이 나라를 열 때 무궁화가 비로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무궁화의 나라로 이끌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궁화는 어찌됐든 무궁무진하다. 피었다가 졌다가 다시 피었다가 계속 반복하는 종증유시라고 하는데, 순환 반복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무궁화는 무국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국이 태극인데 국기로는 우리가 태극기를 쓴다. 이제 서로 짝이 맞는 것이죠. 국화와 국기가 서로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도 아까 일장기가 서로 통하듯이 묘한 것이죠. 태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태극, 즉 우주만유의 생성과 변화를 주재하는 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궁극적인 본체가 돼가지고 이제 공간과 시간의 세계를 낳는 것이 바로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이라 할 때는 태자가 큰 태자입니다. 크게 열린다는 큰 태자인데, 하나에서 둘이 돼가지고 셋이 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돼서 셋이 되는데, 원래 이 태극을 그릴 때 원래는 1점이죠. 그냥 위치만 있는 것입니다. 확대하면 하나의 둥근 원으로 표현합니다. 둥근 원 자체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리는 얼굴인데 이게 대자연의 얼굴이에요. 대자연의 얼굴이고 내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동심원을 통해 가지고 무국을 표현합니다. 원래 동그라미 0은 무국을 표현해요. 그 속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태극을 표상합니다. 무국 속에 태극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들어서는 거예요. 꽉 차는 부분을 이제 태극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만유를 실제 생성하고 변화하는 주체는 태극이지만, 태극을 담는 빈 그릇은 무국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 다 비워놓고 열에서 하나가 들었을 듯이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해요. 아무튼 이 태극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둘이 나뉩니다. 양과 음이 나뉘고 그 중간에 생명의 신은이 하나 딱 들어서서 하나에서 둘이 나뉘는데 여기 신은이 여기 바로 중간에 1점입니다. 글자 속에 참 극진한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의 양은 뭘까요? 정신입니다. 정신. 밝은 양, 저 하늘의 양기에 사람의 정신이 주어지는 것이고, 땅의 음계에서 생기는 것이 뭘까요? 육신입니다. 영육. 하늘에서 밝은 지혜가 내립니다. 사람이 지적인 역량이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사람의 모든 것을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입시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능할 능자라 하는데, 지능. 이 지능이 바로 천지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천지자연의 이 지능을 가장 극진히 받아가지고 펼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지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천지자연의 지능이 있는 것을 몰라요. 자기 부모를 모른다 이 말이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알지만 천지대자연의 만물의 큰 부모인 것을 모른다. 내가 지능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말미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통하면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큰 경지가 되죠. 그런 사람은 우리 대인이라고도 하죠. 이제 하나에서 둘이 벌어진 게 셋입니다. 남자 여자 놓고 여기 자식이죠. 시군이 딱 시군을 딱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품자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성품을 깨닫는 얘기 하죠. 그것이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태극의 시군을 원래 다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어서 이것을 이제 체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태극은 이렇게 이제 공간과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극자 자체가 원래 나무가 뻗어나간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둘이 돼서 시되면 천지인 상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 태자를 열릴 태,
태극기자가 열린다. 보통 얘기하면 지대부회하고 지극히 커서 밖에 없는 걸 말합니다. 시소문에 지극히 작아서 안이 없는 이 부분의 태극인데 조그만 미니자의 세계도 태극의 세계가 있고 우주 전체로 확대했을 때도 이 태극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태극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작든 크든 궁극의 세계를 연다 하는 부분으로 보면 궁극의 세계를 크게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안으로도 끝이 없고 바깥으로도 끝이 없네요. 우리가 바깥만 큰 거 생각하는데 안에 그 착한 세계를 열어나가는 열릴 태자의 의미를 생각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태자가 이제 열릴 태자의 의미를 씁니다. 열린다.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만물도 열리는 것을 태자라고 해요. 태는 태야라. 안도 열리고 바깥도 열리고. 그래서 이 태극의 조화가 무궁무진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태초로부터 또 궁극에 이르는 태극이라는 것은 처음 태라고 나오면 끝극이라고 합니다. 끝극. 태초로부터 궁극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처음은 알 수 없지만 끝도 알 수 없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 태초로부터 궁극에 이르는 무한광대를 바로 이제 무기태극으로 얘기하고 이걸 태극이라는 걸로 이제 표명하는 것이죠. 자, 태극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태극기 쓰게 그 이제 출전을 알아야죠. 공자 말세에서 나옵니다, 이게. 주역이라는 역경에 보면은 공자가 역유 태극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대자연을 역이라 합니다. 역은 태극을 보유하고 있다. 태극을 갖추고 있다. 역이라는 것은 자연 자체를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바꿀 역자이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 원리가 아주 쉼없이 바뀌죠.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우리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은 자연 자체 또는 자연의 변화를 역이라는데 대자연은 태극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조화를 펼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유 태극이라는 말에서 태극기라는 말이 나왔다. 역경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지금 역경의 중심이 되는 이 태극을 딱 가지고 쓰고 있네요. 자, 역자を잠깐 볼까요? 자연의 변화, 그 원리를 역이라 하는데 역은 간단히 보면은 재밌는 글자입니다. 역자 잘 보시면 우선은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도마뱀의 머리가 몸뚱아리, 몸통을 묻은 글자다. 근데 도마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몸의 빛깔을 바꾸지요. 그래서 바꿀 역자가 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우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이하다, 평이하다, 어렵고 쉬운 걸 낙이라고 하죠. 이 이자는 시우리자로 쓰이는데 자연의 이치가 다스릴 이자, 이치리자도 통합니다.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이칭 할 때는 시우리자, 이치리자가 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바꾸려고 할 때는 이제 자연의 몸의 빛깔을 바꾸는 것이지만 힘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힘력자가 통해요. 바꾼다 하는 것은. 바뀐다 하는 것도 자연의 힘의 이치인데 그래서 일단은 도마뱀으로 얘기하는데 도마뱀은 가장 아주 은미하고 미미한 존재죠. 별 것 없는 하찮은 파충류진하지 않습니다만 그 속에도 태극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그냥 넣어놓고 그런데 보다 큰 의미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통 날일과 달월자가 합성된 글자로 봅니다. 해가 가면 달이 오고 달이 가면 해가 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주야 한서가 다 1월의 조화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또 바꿀력이며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시운이라고 하죠. 이제 역자 하나가 이렇게 참 중요한데 이 역이 이제 이 역을 공자는 또 뭐로 또 표현했냐면은 대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형이상을 도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형상으로 보면 형이상이 뭐에 나갈까요? 상부에 있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뭘 하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이 기능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것이 모든 걸 주장하고 이것을 도라고 해요. 도. 원리, 도라고 하고 형이하적인 게 뭘까요? 사람의 형상을 놓고서 보면은 하부에 있는 게 팔다리, 사지, 육신, 오장육부입니다. 이것이 기능을 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도기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원리와 작용, 원리와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형이상적인 도와 형이상적인 기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꿀 역자 자체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머리와 몸뚱아리에서 보면 이게 형이상적인 부위죠.
좀 지워주세요. 여기는 형이 하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이에요, 독이. 도마뱀의 머리는 생각하는 기능, 도적인 부분이고, 형이 상부에 있죠. 몸뚱아리는 실제 활동하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그릇에 해당한다. 해와 달로도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해가 도라면 달은 기에 해당합니다. 달은 해를 담습니다. 달을 품은 해라 합니까? 해를 품은 달이라 합니까? 예? 그럼 수수께끼 해볼게. 해를 품은 달이에요? 달을 품은 해예요? 해를 품은 달이죠. 왜 그럴까요? 날짜 하루하루 사이 31살 뭐라 그래요? 한 달 해를 품은 거예요. 날을 품은 것이죠. 자, 이제 달이라는 것은 음인데, 음은 비어있는 그릇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릇으로 얘기가 돼서 도기로 놓으면 돌을 담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해를 담는 그릇으로도 이제 달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1호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태양이라는 건 사람의 정신에 해당하고, 달이라는 건 뭐에 해당해요? 육신에 해당합니다. 우리 육신은 어디에서 갖춰져요? 어머니 뱃속에서 갖춰져요.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월경을 하죠. 이게 다 생명을 낳는 이치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조화를 여성이 받았다 하는 것이고, 해의 조화는 남성이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이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연 철학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영과 육, 이게 하나가 돼서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신이 몸을 이끄는 근원이죠. 도가 체가 되는 것이고, 정신을 담는 그릇은 육신인데 이것은 그릇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의 자연학이에요. 대자연과 한 사람을 전부 다 하나로 놓고 보는 거죠. 이게 서구 과학이 못 따라오는 부분, 지혜로 못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월이 됐든 도마뱀이 됐든, 1월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현상계에서 가장 큰 존재 아니에요? 가장 큰 존재의 역이 있고, 도마뱀에 불과한 그 존재 속에도 역이 들어있다. 역시 태극의 조화가 지대부회하고 지소문회하다. 지극히 커서 밖에 없고 지극히 작아서 안이 없다 하는 것과 통하는 얘기죠.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계를 걸어놓을 수도 없고. 예? 지금 정확하게 몇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때를 잘 맞추네. 제가 이걸 시간을 못 맞추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한 10분 쉬고 그 뒤에 내용들도 좀 재미있으시니까. 오늘 날씨에 좀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 오늘 첫날입니다. 아무튼 뜻깊은 날이고, 제가 참 구조 강의를 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미있게 이렇게 뭐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못 돼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배달의 이 풍류도로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공부들이니까. 공부라 하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같이 문답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자, 10분 뒤에 오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태극이 피어나기를 염원하는 뜻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정말 풍류에 도라고 하는 것은 온 최치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배달에게는 예로부터 현묘한 도가 있었다. 국유 현묘지도,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었는데 이름에서 풍류라고 한다. 이것이 유불선, 선분류의 3교의 근원이 되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창하신 게 아니고 무궁태극에 우리가 참 나라여서 그런지 정말 그 말씀이 여합부절로 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으려면 물론 남북 통일도 중요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잘 발전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썩어빠진 정신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양이 됐든 음이 됐든 의야 합의할 수 있는 큰 운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여기서 좀 그런 마음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기 대구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로부터 우리를 청구라고 했어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푸른 언덕, 산언덕이라는 뜻으로 청구라고 했는데, 그곳을 대표하는 것이 또 대구예요. 대구는 또 청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청구 중에 청구라는 뜻인데,
참조적으로 봤을 때 저도 푸른 청자에 원동권자를 씁니다. 청구로 살아가는 마음이 저도 있지요. 당연히 우리 배달 후손으로서. 홍익인간 제세이하를 얘기합니다만 그게 역시 바로 태극사상 아니겠어요? 점화를 잘해야 됩니다. 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아까 하나의 1점에서 태극이 열리듯이 사람도 사실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어요. 한 방울의 물,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 부정모혈이라 그래요. 정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을 그릴 때에도 마지막 무엇을 잘 해야 되죠? 점을 잘 찍는 걸 뭐라 합니까? 활용 점정이라 합니다. 용을 그리되 눈동자를 탁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이 살아오면 비룡등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사람의 본래의 태도의 본성을 깨달아 이루면 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불가에서나 어디서나 다 이 견성을 얘기하지요. 다 같은 얘기인데 이 태극의 풍류에 도에서 다 비롯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 하고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 큰 얘기라고 하면서 말만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공부를 이렇게 보면 진짜 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죠. 우리가 태극할 때 태자를 콩태자라고 해요. 이 콩이 이렇게 양쪽으로 떡잎이 벌어지면서 콩의 쌍눈이 이렇게 발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자 형태로 보면 이렇게 을자 형태가 들어있어서 태을이라고 돼요. 태을이라는데 왜 콩이라 하느냐? 콩이라는 것은 오곡 가운데 가장 앞머리로 세우는 것이 콩입니다. 콩두 할 때 이 콩두자가 연결된 것이 머리두자네요. 태두다. 태두라 할 때는 이 태자에서 태두로 쓰기도 합니다만 태두의 의미가 있어요. 제사에 있어서도 이 콩이 굉장히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제 콩이 이렇게 양쪽으로 떡잎이 벌어져서 생명에 나오는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콩태자라고 하는데 열일태, 클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태로 얘기할 때는 주역의 이제 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주 특별한 괴입니다. 위는 땅인 괴고 아래로는 하늘의 괴상인데 이것을 지천태라 그래요. 우리 괴의 명칭을 읽을 때는 그림을 그려 올라갈 때는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그려 올라갑니다. 나무가 밑둥에서부터 가지 끝으로 나아가듯이 아래에서 위로 그려 올라가요. 괴가 이루어질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가 땅이고 아래가 하늘 이상인데 그래서 지천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원래 위에 있는 것이지만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하늘로 올라야지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천지가 부모라 하면 부모가 사랑을 해서 교통이 되어야 만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물이 열려 나온 데서 태입니다. 열릴태예요. 열릴태. 우리가 이제 한자 그러면 중국의 뭐 한자로 생각하지만 그 한자의 뿌리가 되는 철학 사상이 전부 우리 배달의 태극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중국 글자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뿌리는 이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태자로 보니 하늘이 들어있네. 하늘. 이렇게 땅에 놨죠. 땅이 조금씩 나뉘어있네요. 천지가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가 상이는 가운데 자연히 인이 들어있네요. 천지에 인이 나온다. 인이 나오는데 천지가 맨 먼저 교통해서 물로서 모든 생명이 나온다 해서 물 숫자를 붙여놨어요. 태자가 굉장히 큰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천태라 할 땐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만물도 열린다. 때려놓고 보면 이제 양이 하나 전부 다 없는 상태 하나 자라면 자라 그래. 자월, 축월, 인월. 우리가 인월이라 그러면은 정월달을 인월이라 그러죠. 정월이 되면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만물도 다 열리는 시초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달을 정월로 얘기하는데 태월이라고 해요. 태월. 지천태다. 태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만물이 열리는 삼재가 열린다고도 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태극기를 알려면 우선 태극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태극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이라든 나라에 참 이끄는 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5, 6년 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까지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여러 수십 개국을 돌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아이 태극기를 갖고 물어보는데 이 태극기 참 당신네 나라 국기가 참 묘하게 생겼는데 이 뭐냐고 막상 물으면 다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태극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내가 몰랐다. 정말 외교관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나라의 얼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정신이 있고 우리가 통일이 되든 세계 어떤 나라와 더불어 나가든 간에 이 부분이 푯대가 돼야 됩니다. 깃발하면 아까 우리를 이끄는 것이 깃발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 나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방향할 때 깃발할 때 모방자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태극이 참 너무나 커서 이게 한 나라에 국기를 쓸 수 있는 국기가 아니죠. 일장기나 뭐 홍성기나 뭐 저기 성종이나 다 나름 특장이 있지만 특색이 있지만 우리 배달이 조선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원래 국기인데 우리가 딱 쓰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진핑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중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왜 저 남조선한테 태극을 뺏겨가지고 응? 그러느냐. 태극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태극기를 쥐고 있다고 얼마나 이건 조상의 음덕이고 그런데 조상의 음덕도 음덕이지만 하늘의 소명이 있고 필연적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배달의 이 풍류의 도가 있는 우리나라가 저 단군 할아버지 때 이전부터 이 태극의 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잠깐 보면 태자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하나에서 둘로 나뉘어가지고 또 셋이 나온다 했었죠. 1, 2, 3이에요. 1, 2, 3. 노자 하신 말씀에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노라. 노자 도덕경에 나오지요. 바로 태자를 설명한 것입니다. 대자연의 도가 1태극, 2는 이제 음양으로 얘기하고 3은 삼재라 해서 천지 삼재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해서 삼재라는 말을 쓰지요. 우리나라가 삼재의 열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만물이 열리는 것이 바로 환인, 환웅, 단군이에요. 이걸 아는 분들이 없어요. 얘기를 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환인은 저 하늘에 짝하는 것이고 환웅은 땅에 짝하고 단군은 인에 짝한다 볼 수 있죠. 그건 뭐 여러분들 우리 삼국유사 생각하시면 다 감을 잡으실 거예요. 1, 2, 3의 단계인데 천지삼재에 열리는 것이 나무가 세 단계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 줄기로 가지로 뻗어나가듯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만물이 열리는 지금 여기 태도 하늘이 밑에 열려있고 그 다음 바깥으로 땅이 열리는 가운데 중간에 일체 만물을 대표하는 생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물로 맨 먼저 나온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라 했었죠. 그래서 태는 태양인데 천지교통 만물 생성을 상징하는 역계의 64개 중에 하나입니다. 11번째예요. 11번째. 열을 다 갖춘 뒤에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의 과정을 다 밟은 뒤에는 11번째는 뭐가 나와요? 생명이 문을 열고 나오지요. 주역의 11번째인데 지천택계라는 게 1, 2, 3, 4, 6, 7, 8, 9, 10을 밟아가지고 단계를 밟아서 문을 열고 나온다. 그래서 이제 1, 2, 3이라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천지삼재도 들어있고 환인, 환웅, 단군에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태극의 사상입니다. 나무가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극자가 나무가 뻗어나간다. 빨리 뻗어나간다는 뜻인데 나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인, 환웅, 단군으로 3변을 해서 나무가 나가는. 수리적으로는 이제 오행수리를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3판이 만나면 목을 생성한다 그래요. 1과 6이 만나면 수, 2, 7은 화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오행 공부할 때 따로 얘기합니다. 일단 3판 하면 여러분들 잘 떠오르는 얘기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3판을 가지고서 만든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3과 8이 만나면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3판 따라지도 있고 3판
광땡도 있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응? 대학의 삼강령 8조목도 있고, 삼한 8도 조선도 있고. 이 38이라는 수가 무서운 수입니다. 이게 태극을 상대한 수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오행 가운데 우리 동력동자고 나무목이 들어있죠. 동방을 상징해요. 동방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삼판목으로 얘기해요. 삼판목. 동력동자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목에다가 날일자 붙여놓은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데서 모든 생명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봄철 하면 만물이 눈을 떠서 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봄이에요, 봄. 그 봄을 나무가 생명의 눈을 뜨는 것을 목으로 해서 문목자들이 볼상자입니다. 3월이 눈을 떠서 본다. 봄철의 봄철. 그래서 인류 문명의 봄을 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까 태하면 동지, 섣달, 정월, 1월로도 얘기가 되는데 한 해가 열리는 달이 1월달 아니겠어요? 정월을 1월이라 하고 태월이라 합니다. 그 봄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봄이 열리는 인류 문화의 근원이 되는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으로도 얘기가 되고 고은 칠천선생이 말씀하신 선불류, 유불선 3교의 근원이 되는 풍류의도, 즉 무금태극의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태극은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 만물을 여는 극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태극기로 쓰고 있네요. 처음부터 거꾸로 풀이해보면, 다시 얘기해보면 아득한 태초로부터 궁극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세계를 펼치는 주제자, 하느님이네요. 하느님. 클태 덩어리로 풀이해보면 삼라만상을 두루두루 다 포괄해서 담는, 또 담아가지고 펼치는 공간세계의 주인공이다. 공간세계를 집우라 하고 시간세계는 집주라 하죠. 그 우주의 근원을, 우주의 주제를 바로 태극이라 하는 것이죠. 요 그림이 이제 진들에서 그것과 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빙 돌려서 을자 형태로 그리는데, 이제 양과 음을 해가지고 양의 극치는 하늘, 음의 극치는 땅이겠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태초의 혼돈 세계에서 가볍고 맑은 기운은 양기라 하는데 불현듯 이것이 이제 위로 올라서 하늘이 열리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음기운이 자연의 아래로 옮겨서 땅이 열렸다. 하늘은 위에 있고 또 땅은 아래에 있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걸 방위를 따지는 거예요. 사람인의 설립자 아니겠어요? 사람 머리는 늘 하늘이 있습니다. 발밑에 늘 땅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우리 배달의 철학. 글자도 자리 있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부에는 하늘, 머리가 있고, 하부엔 밑에 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통하죠. 그래서 이 태극도를 잘 그려서 보면은 이렇게 그리는데 천지가 나뉘죠. 하늘은 우리가 어두운 북쪽을 등지고 밝은 남쪽을 하늘로 봅니다. 그런 왼편은 동쪽이 되고 오른편이 서쪽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법은 서양식 지도법이에요. 반드시 이런 자연의 원리를 공부하려면 방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방위. 아까 이 깃발 기자에도 이 방자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기본 방향이 뭐냐 하면 자리를 잘 해야 됩니다. 방위를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데, 지금 동양의 전통 문화나 모든 걸 강의하는 분들이 방위법을 전부 서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아래가 반드시 북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별자를 쓸 때 등력자 들어가 있죠. 어두운 북쪽을 등지고 밝은 쪽은 얼굴을 두는 쪽인데, 남쪽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북쪽이 아래로 내려오고 자연이 왼편이 동이 되고 오른편이 성화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내야 돼요. 여기가 성화 되고 여기가 남이 되고 북이 된다. 방향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때를 논의할 수가 있어요. 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태양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이 북쪽에 있을 때는 밤중,
중, 동쪽에 있을 때는 아침, 남쪽에 있을 때는 낮, 서쪽에 있을 때는 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적인 운행이 주어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이건 좌선이 아니라 좌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상하, 좌우, 동서와 남북을 구분해야 공부하는 방법이 생겨요. 방법. 근데 지금 동양학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걸 다 잃고 있단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공부를 거꾸로 놓고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되죠. 기본이 서야 돼요. 이렇게 방위에서 공간이 주어지고 거기서 1월이 따라 돌면서 이게 이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오전, 오후, 이걸 이제 더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동지, 춘분, 하지, 축분을 놓으면 추나추동 4개가 나오죠. 눈을 감는 것은 음이죠. 눈을 뜨는 것은 양입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는 찰나지어야 동정변화가 있죠. 이 태극의 조화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순간에도 태극의 동정변화가 있어요. 아까 지대구애하고 지소문해라 그랬었죠. 크기로도 보면 커도 끝이 없고 작아도 끝이 없는 부분인데 이 현묘한 조화가 시공우주를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하나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말 신비의 극치죠. 이게 바로 신이에요. 신. 자연의 현면일치가 극진하게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에 딱 담겨있어요. 이것만 알면 공부가 확 열립니다. 열릴 때. 내 마음도 열고 세상도 열고 우주도 열 수 있는 큰 근원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 기본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동양학문. 특히 우리 이제 이 태극사상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도 이런 것이 다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자 하나하나가 정체가 밝혀지네요. 이걸 모르면 그림만 그리는 것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큰 태자도 잘 보세요. 그래서 위에는 일태극이고 좌우 중간에 놓으면 천지인, 하늘은 양, 땅은 웅, 중간에 사람에서 이제 삼재의 태극이 나오네요. 삼태극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글자 하나에 태자에 딱 따발았네요. 자, 글자 하나를 공부해도 철학이 담겨야 됩니다. 정신을 찾아내야 돼요. 옛날 선조들이 왜 이런 걸 이렇게 글자를 표현했을까? 기본이 다 자연의 원리에서 다 나오죠. 이걸 모르면 자연에서 인생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콩을 물에 불리면 좌우로 떡잎이 벌어집니다. 중심에는 배전, 즉 핵인이 생기기 때문에 태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콩태라 그래요. 그래서 태극의 도형도 그대로 여기 이제 모습 그대로 싹이 을로 싹터 나와가지고 떡잎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세 알씩 열매를 맺는 것이 기본적인 또 콩이라고도 합니다. 또 오곡 중 제 앞머리에 놓이는 것이 콩인데 오행의 상에서 오색으로 이제 콩이 나뉜다고 하네요. 마음부는 실제 오행의 이치로 생성된다. 실제 수화목금토 오행 속에서 마음부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그러면 음양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계절 같은 것을 이제 추나추동 4개로 이게 중앙토를 넣어가지고 수화목금토, 겨울은 수왕지절, 여름은 화왕지절, 봄은 모광지절, 가을은 금왕지절 하지만 토왕지절이 있어가지고 추나추동 4계절에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오행의 이치를 가지고 모든 생명이 움직인다. 오행 5가지 행본데 수화목금토라 하는 것이고 독에 걸린 윤모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이라는 말 속에도 이게 이제 콩과 다 연관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 그냥 공부하러 오신 부분에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서 좋은데 태극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글자로 그리시되 동서남북 요즘 그려놨죠? 왼편이 동쪽이고 오른편이 서쪽, 위가 남쪽, 아래가 북쪽인 것만 잘 아시면 공부가 열린다 이 말인데 이게 안 열리면 절대로 동양학 공부가 안 돼요. 절대로 안 열립니다. 지천태가 아니라 천지비라 그래요. 비색에 콱 막혀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우리 동양의 인문학, 전통문화를 가르치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기본 안 하는 사람은 가르칠 자격도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유학자들도 잘 못해요. 이걸 선비들도 이걸 거꾸로 잡고 하니까. 물론 대동여지도 같은 데 보면 북쪽을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북쪽은 저 북극성이 있고 임금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북은 닫는 식이 되니까 이제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태극의 음양 오행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방향을 놓지 않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또 깃발 사화자의 방향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건 꼭 잊지 마세요. 태극도형도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림이 있고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모든 걸 펼치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모든 만물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향해서 돌아오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과 반대가 되는 대칭 그림이죠. 이거는 왼편에 있는 것은 하느님이 일점이 돼가지고 모든 걸 펼치는 게 원리고, 우리 만물은 이미 나왔잖아요. 사람이나 만물은 하느님으로 귀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미 나온 존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돼. 중심 하느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자연으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을자 형태로 해서 태극도를 그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향한 그림이 있고 중심을 향한 그림이 있는데, 도는 어디에 있어요? 중을 잡는 데 있습니다. 중심을 향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신호를 이렇게 포함한 그림으로 이런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 저기 태극권 같은 데 보면 그런 저 그림 많이 나오죠. 요것을 모아놓은 것이 중간에 이제 한 신으로 모아놓은 것이 이게 이제 태자와 연관됩니다. 하나, 둘, 셋으로 극진하게 삼극이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쉽게 비유를 들자면 달력상을 놓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신운이 윤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나중에 이것도 공부합니다. 달력의 위치도 전부 태양력이기 때문에 태극의 원리예요. 거기서 이제 1월에 기영 사건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지만 현묘한 대자연의 수에서 빚어진 조화입니다. 우리가 태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없으면 생명이 못 나와요. 아까 달에 대한 얘기 했었죠. 여성과도 연관이 되고 땅의 음을 달이 주장합니다. 지구의 위성이 달이죠. 이제 그 참 이치가 묘한 것이죠. 통달달자 통하는 것이 달이다. 저 하늘의 달이다. 요 마지막 우리 부가 공부하는 주제에 들어가 있죠. 자, 이제 태극기 이제 조금 더 볼까요? 요거 3태극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건 참고해 보시고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태극의 동정변화 음양오행.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양이 되고 한 번은 음이 되는데, 이름 일량지도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공자 말씀입니다. 한 번은 음이 됐다. 한 번은 어두워졌다. 이름 일량 한 번은 밝아졌다. 한 번은 낮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찰나지간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은 눈을 감고 한 번은 눈을 뜨는, 또 한 번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은 숨을 내쉬는 찰나 순식지간에도 태극의 동정변화 음양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로 느려서 얘기해보면 낮이 되고 밤이 되는 이치고, 그걸 한 달로 느려보면 금화합상에서 상현을 거쳐서 보름이 됐다가 보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연을 해서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한 해로 놓고 보면 음이 가장 극한 때는 동지, 밤이 가장 긴 때지요. 양이 가장 극성한 때는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길지요. 춘분, 추구는 낮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평분된 때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지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서쪽에 간다 하면서 황혼 아니겠어요? 황혼. 해가 서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북망산천 찾아가지요.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원래 근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변화를 잘 아셔야 되는데, 왜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하다, 고요하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만, 이 오전이 되는 과정이 뭐냐? 양이 늘어나는 과정을 변할 변자라고 합니다. 음이 늘어나는 과정을 화해요. 변화. 요즘 사람들 변화가 뭐냐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도 없어요. 용어도 몰라요. 변은 뭐냐? 음이 극성한 데서 양이 나와가지고 밝아지는 낮의 과정이라고 하고, 오전의 과정을 생각하면 돼요. 해가 올라가다 보면, 남중하다 보면 더 이상 못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후가 되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과정. 그래서 다시 원래 구로 돌아가는 과정을 화합니다. 변화. 나비가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런 과정을
애벌레 과정을 변이를 한다면 나비가 되는 과정은 화다 할 수 있죠. 이제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런 데서 이제 문자까지도 다 나옵니다. 날일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잘 보시면 한 바퀴 삥 돌아서 한 날짜 된 거 아니었어요?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빙글 돌아가지고 한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날일자예요. 태운도에서 나온 것이. 다월자도 마찬가지죠. 다월자는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초생달을 본뜬 글자지만 기본은 그렇죠. 여기가 일이라면 두 이자 들어있죠. 두 가지로. 태양은 어때요? 늘 모습이 변치 않아요. 일정 불변해. 그 한일 그대로예요. 하루날 날일자. 한일자 들어있죠. 변함이 없는 일정 불변함. 달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쪽으로 나뉩니다. 달이 차는 과정이 있고 기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 꼭 두 쪽으로 나뉘어요. 남자는 한쪽, 여자는 두 쪽이에요. 남자의 성징, 여자의 성징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줄기, 여자는 가지로 오지요. 나무로. 꼭 이것이 1과 2. 기본적으로 1월에 붙여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변화무상하니까 달월자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일체 모든 생명은 달에서 나왔어요. 이슬자에 이슬자 해와 사귀어가지고 달의 모습이 생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죠. 음이에요. 태양에 반영을 해서 반영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달 아니겠어요? 달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니 초생달에서 보름을 거쳤다가 이제 상현 보름 거쳐서 다시 또 하현을 해서 금으로 사라지죠.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때요? 달과 같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무상하지요. 일체만으로는 무상한 존재다. 유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자연 철학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꿀 역자를 또 보면은 이제 물론 미는 양, 아래는 음이니까 1월로 해가지고 또 바꿀 역자 나오죠.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바뀝니다. 아주야. 변화하면서 바뀌죠. 사람 자도 마찬가지네요. 좌양 우입니다. 자, 사람 자를 왜 왼편 핵을 먼저 긋고 오른편 핵을 뒤에 긋느냐. 이것도 자연의 천리를 모르면 설명이 안 되죠. 양이 앞서고 음이 뒤따르나요. 오전이 앞서고 오가 뒤따른다. 만약 이것이 글자가 바뀌어야 되니까 들입자가 돼버려요. 음이 성해버리면 우리 사람은 인생이라 하는데 양이 음을 누르는 상이에요. 밝은 생명력 갖고 살아가다가 음기가 세지면 나중에 가서는 땅속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깨가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뭐 그건 자연의 철학이지만 글자 하나도 왼편 오른편 이 사람 인자를 알아야 된다요. 사람이 사람을 인자의 뜻을 옛날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 인자 쓰면서 그걸 아는 사람 없을걸요. 드물어요. 알고 보면 너무 손바닥 쉬운데 이치를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치 속에서 진리 속에서 신리, 물리, 천리, 성리 종교적인 교리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옛날 서민들의 지혜가 글자 하나하나씩까지 다 배어있네요. 이게 얼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게 마음심자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음이 지극하면 음극양극이죠. 이건 남극이라면 북극이고 천극, 지극으로도 얘기하고 그렇죠? 중간에 극이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이걸 삼극이라 하는데 천지인 삼극이라 해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자, 마음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심자 푸는 사람 드물어요. 또 우리가 대자연이 우리한테 심어준 게 뭘까요? 마음심이요. 씨를 심다. 마음심. 왜 옛날 어른들이 심자를 해놨을까요? 촛불에도 뭐가 있어요?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 이 마음심이 딱 주장하는데 천지삼재가 이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 말입니다. 천지일로 온다. 이 세 가지. 이것이 마음에서 싹 터나온다 이 말이에요. 싹을 짜요. 천지삼재가 마음에서 싹 푼다. 이게 마음심자의 본체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대자연이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받아 나왔어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죠. 불가에서도 일체가 다 마음에 오직 마음에 조화다. 태국의 조화래. 태국의 조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천진삼재 지극한 조화가 들어있다. 조화 덩어리죠. 이 세상에 제일 신비한 게 뭡니까?
저기 성경에 나라고 하는 놈이 제일 신비한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갖추고 있는 것보다 신비한 게 없어요. 대자연의 신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삼재 지극한 것이 마음으로 심어놨다. 그래서 마음 심이다. 씨를 잘 심어야 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잘 씨를 뿌리면 좋은 경사가 있지만 불선한 마음으로 쓰면 재앙이 따르는 것이죠. 일체가 다 마음에 좋아하다. 이것도 전부 다 여기에서 다 나온 말이네. 대자연의 도에서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유불선 삼교의 근원이 전부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여기 태극으로 붙여서 태극사상에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풍류도로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불선 삼교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태극기 제작 원리 잠깐 보죠. 삼천냥지, 뭐 잘 들어보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극기는 어찌됐든 태극이 펼치는 무궁한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제 태극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건곤감이라 해가지고 4개가 쓰이죠. 태극 8궤도에서 축약한 것인데 일단 가로는 태극의 동적 측면인 시간 경계, 수직인 세로는 태극의 정관 경계를 의미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기본 비율이 3대2인데 이걸 삼천냥지라 그래요. 양과 음의 길이가 획수로는 하나, 둘이죠. 천일지 하듯이. 그런데 길이의 비율로는 3대2로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늘의 양과 땅의 음을 3대2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개방에도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천지, 수화를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딱 두었다 볼 수 있죠.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인의 설립자, 아까 이 설립자를 이 얼굴이 서 있는 것도 일육이라 했었죠. 두 눈, 콧구멍들, 귓구멍들이 6이고 입이 하나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6에 하나 이게 설립이요. 얼굴이 딱 서야 이렇게 일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수리적으로는 오행수정을 일육을 수라 그래요. 수. 아까 지천태에 숫자가 들어있었죠? 이 숫자. 물에서 모든 것이 화생되는데 그걸 대표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일육수로 딱 되어있어요. 일육수로. 이제 아주 정교한 바탕이죠. 겨울을 수학이절에 하는데 원형이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봄은 원덕, 원대하다. 여름은 형통하고 가을은 이롭고 겨울은 정고하다는 고들정자를 쓰는데 역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주 정고한 이것이 이 얼굴에 딱 갖춰졌어요. 어리역이 딱 들어있는 혼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고한 상이에요. 이걸 옛날 한자로 손정자가 통한다 그래요. 이걸 얼굴이 소치요, 소. 태극의 손받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자, 이제 전체적으로 건곤감리만 잘 얘기해 보면, 우선은 기본은 참 이제 태극도의 둥구니까 하늘은 둥근 걸로 표상이 되지요. 천원이라 했는데, 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방이 있어요. 방은 모방자로 쓰지요. 뭐예요? 하늘은 둥근 걸로 표현합니다. 머리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둥글기만 해요. 원은 동원하죠. 근데 사람을 세워놓고는 뭐가 주어집니까? 방이 주어집니다. 방위, 전후, 좌우, 동서남북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방법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돼. 모서리. 사방할 때는 네 모퉁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방자예요. 모방자. 법도를 따서 이건 뭐가 있어야 돼요? 두부 자르듯이 두부, 세보, 네보 하듯이. 자, 그렇게 해서 전후좌우를 놓고 보면은, 자, 이제 천지수화와 천지일호를 상징하기도 한다. 요것만 4개만 딱 뽑아가지고 태극기에 썼어요. 뭐, 많은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괴의 명칭으로 얘기하면 건곤감이라고 하죠. 건은 굳세다는 뜻인데, 원대한 하늘의 강관. 고는 올곧은 땅의 유순함. 감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의 지혜로, 이는 타오르는 불의 정렬을 갖고 상징한다. 지금 우리 태극기에 있는 건곤감이는 태극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건곤감이만 딱 빼놓고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받을 수가 있어야죠. 이제 바로 이러한 4가지 대표되는 것들이 있다. 강건한 덕. 사람은 하늘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쉬지 않는다. 이 세상에 가장 일하는 분이 누구예요? 한일자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갖다 하나님, 하느님, 뭐 하늘님, 뭐 하늘님 하죠.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양은 하나로 쭉 이어집니다. 변함없이 일정이 쭉 이어지니까 사람도 쉼없이 노력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늘을 본받는 게 뭐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을 열심히 사는 게 이게 하늘을 본받는 거예요.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로 열심히 또 살아야겠죠. 이제 일하는 존재예요. 땅은 어떻습니까? 유솔해서 모든 걸 포용해 줍니다. 땅을 못 받아서는 포용하는 덕이 있어야 돼요. 땅은 아래에 있죠. 모든 것을 다 실어줘요. 제일 밑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길러주듯이. 그래서 그 유순한 덕으로 모든 걸 품어주는 이걸 본받아야 된다. 하늘 아비, 땅 어미를 본받을 줄 알아야 된다. 천지자연을 본받을 줄 알면 대인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이 무궁태극을 본받는 것이죠. 또 감은 흐르는 물입니다. 물은 쉼없이 흘러요. 양이 사이에 빠져있는데 두 여자 사이에 남자 하나 빠져있어 빠질 값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험한 것이 물이지만 물은 쉼없이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자 말씀에 지자요소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느니라. 물은 막히면 휘돌아갈 줄 압니다.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통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 물은 지혜로움을 상징해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마음물의 영장인 것은 우리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소통할 줄 알고 변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깨와 연관되어 있죠. 바깥으로 양이어서 환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것 같지만 속은 음이 들어있어요. 탁한 것이 연소하는 것이죠.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풍선상이죠.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불가에서도 불, 여러분들 부처님 할 때 불자 의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주역은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원래 부처 불자는 이쪽 저쪽에 치우치자의 중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 또는 뭐 그 깨달음의 부처 불자죠. 우리말에 불타다 하는 불과 연관. 업장도 소멸하고 다 이런 걸. 그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남방과 연결되는 남방은 불이 올라가는 방이에요. 남무라 할 때 남무. 남정 남자에 없을 무. 남무는 불이다. 이게 주역적인 해석입니다. 스님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주역은 이제 그런 해석이 뭔가 가능한 게 있어요. 숨어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정도만 하죠. 활 타오르는 불의 정렬. 사람은 이 세상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렬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눈을 뜰 땐 뜨고 감을 땐 감고 눈을 떴을 땐 열심히 살아야죠. 명계가 있고 유계가 있어요. 밝은 세상에 할 때는 밝게 살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또 눈을 감을 때 감을 줄도 알아야죠. 그죠? 유명이 다르지만 사람이 그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사는 것은 밝은 불기운으로 또 사는 것도 있죠. 밝게 살아야 돼요. 정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연세가 참 높으신데 불타는 정열을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물과 불은 소통하죠. 여러분 하나 또 얘기해 볼 게 있습니다. 물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바라면 불이 나옵니다. 미음 다음에 비음이에요. 비음 다음에 또 바라면 또 뭐가 나올까요? 시옷자 붙죠. 미음 비음 시옷. 물에서 불이 나오고 불에서 뭐가 나와요? 술이 나와요. 술. 물은 물이로되 불기운이 바라는 것이 술이다 이 말이에요. 술. 우리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참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걸 물론 뭐 별거 아닌 걸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별게 아니게 정말 마음이 들어있는 가르침입니다. 물불술인데 우리 사람 인생에 사는 것이 뭐와 같아요?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사랑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나왔어요. 그죠? 살다가 이 시간과 공간 현상세계에서 취해다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술 취한 것 같아요. 물불이 아니면 생명활동이 안 일어납니다. 참 이제 지혜로운 얘기지요. 그 물불술을 담아놓은 것이 역경에 물불술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정도로 하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건곤 감리를 본받아서 전후자와 사방을 본받을 줄 알아야죠. 자, 천원지방 둥근 천체를 나타내는 것이 태국의 중심원이고 한결의 한민족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것이 네모난 직사각형 깃발입니다. 건곤감리는 방정한 땅을 이제 사방을 표상했다고 볼 수 있지요. 색깔로 보면 중심원의 홍색은 태극기 생각하세요.
동쪽 하늘의 양엔 불빛, 햇빛을 말하고 청색은 정적인 땅의 의미, 물빛, 달빛을 말합니다. 동심화 한복판에 있는 그 태극에 음양의 곡선을 나누는 음양을 나누는 곡선은 1월 음양의 곡진한 동정변화를 뜻한다. 곡진하단 말 쓰죠. 굳은 곡선에 휘었어요, 이렇게. 이 휘는 가운데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을자라 하는 것입니다. 갑달의 을이죠. 을시고 절시고 할 때. 갑식을 한 말 안 써요. 요즘은 맨날 저기 갑에 대해서 많이 많죠. 갑질한다고. 을이라는 건 후천을 뜻해요, 이제. 갑은 남자라고 을은 여자이고 상대적으로 그래요. 콜 짜고도 얘기가 되는데 후천이 열리는 것을 이제 을이라 하고 을시고 할 때는 시구가 이게 시구입니다. 알라 이 말이야. 알라. 을이오는 때를 알았는데 화살처럼 빠른 것이 때지요. 화살은 강직하게 때를 탁 맞추고 중심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을시구 하고 절시구 할 때는 을이오는 절을 알라 해서 이제 을시구 절시구죠. 근데 이것이 글자 하나 붙어 있는 게 이제 지하자 절시구라 그래요. 지하자. 야를 아는 자라야 절을 한다. 을시구 절시구. 지하자 절시구. 저도 이제 천장을 쓰다 보니까 우연히 찾아냈는데요. 이끼하자에 들어있는 게 종결업인데 문장대로 천장원의 마지막 글자 이끼하자예요. 우리 야사 선생님 이끼하자 쓰죠? 을시구 절시구예요. 여기 마디절자예요. 을시구 절시구. 야를 알아야 을시구 절시구가 되네요. 이 야사님 달력을 고쳐가지고 경원령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제 주역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후천 이런 얘기들 다 나오는 게 야선생이 하신 게 있어요. 공자 이후로 누구도 달력을 건드린 분이 없어요. 요즘 뭐 후천 얘기도 많이 하시죠. 어디에서 달력 만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달력의 조화를 꿰셔서 다 태국의 조화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책령이 나왔던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무궁태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는지도 모르지요. 야선생이 한자가 달릴 때 통달 달자이지만 우리가 이제 달구벌 할 때 이 달이라는 것은 통달 달자로 쓰이는데 1월 음양에 있을 통달을 하셨어요. 그 때를 알아가지고 의리오는 저를 알아가지고 딱 행하셨는데 공자가 역경에다 이끼하자를 딱 말씀하시면서 야를 알아야 한다는 걸 넣어놓으셨다 그래요. 역경에 보면은 공자가 384회에 딱 야자를 붙여놨어요. 종을 할 줄 알아야 시가 있다. 이끼하자는 종결업이거든요. 원래 이끼하자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땅입니다. 여성의 이렇게 하면 이제 좌우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있는데 좌청룡 우백 그래서 주맥 땅의 형세를 뜻하기도 하고 요 자체가 여성의 음부를 뜻해요. 여성의 생명 자식을 낳는 생명을 뜻해요. 후천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무슨 얘기가 하나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이제 태극기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4색이 있고 여기에 이제 청국대를 다시 또 청룡이니 주작이니 현분이 백혼이 많이 들어보셨죠? 봄은 모든 생명이 푸르게 나옵니다. 약도 하기 때문에 청룡이라 하고 여름에는 활을 타는데 불은 위로 타올라가니까 새가 날뛰는 성향이겠어요? 영물로는 주작을 얘기합니다. 불물주. 겨울은 모든 것이 감춰지고 눈을 감는 때입니다. 캄캄하고 거무련자 그윽한 현자에서 현무 물진수인 거북이를 얘기하고 서쪽은 가을이 되면은 우리가 쳐서 백모하죠. 모든 것이 본색 백색으로 돌아간다. 콩 심을 때 콩나듯 열매를 맺는 부분을 백색으로 붙여서 얘기합니다. 힘이 있으니 맺힌다. 그 백호라 하죠. 서방 백호. 가을은 서리가 내리고 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에 붙여다가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청룡주장 현무백호 이렇게 붙여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역경에서 원형위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모든 걸 다 두루두루 아우른다는 뜻에서 얘기입니다. 자 다시 결론을 얘기해서 국기는 나라의 정신을 담은 얼굴입니다. 내 자신의 이 모든 존재는 생각하는 바나 모든 이런 기품은 내 얼굴에 담겨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다 드러나요. 다 꼴값을 한다니까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가 이런 무궁태국에 꼴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달에 국기 국하에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왜 현재의 태극기 부상도 매우 뜻이 깊고 아름답지만 그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 뭐 어떻습니까? 태극기파 싸우고 촛불파 싸우고 태극기는 보면 촛불은 뭐예요? 태극기는 태극기 깃들이죠. 이 신은 촛불 넘을 수도 있어요. 붙여보자면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이게 두 자리가 아닌데 이게 저 문제되는 거죠. 왜 그럴까? 너무 쪽으로 갈라놔서 우리나라는 이 신문이 안 그려져 있어요. 태극기에 그죠? 태극기 신문이 없어. 그냥 좌우로 나뉘고 상하로 나뉘고 남부로 나뉘고 영남 뭐 호남으로 나뉘고 맨날 쪽으로만 갈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슬프게 콘텐츠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중을 딱 잡는 게 얼마 중요해요. 윤직걸중 신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우리가 대의문자들이 많이 나오고 대한사랑 대한으로 만세하려면 대한인 중에서 대인들이 나와야죠. 대의문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뒤로 얘기하자면 이걸 중심에 만의 표준이 되는 중심에서 줄여서 유국이라 해요. 유국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두 눈이 있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인당이 있어요. 인당. 도장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도장에 다 찍혀서 견성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심청전에 잘 나오죠. 왜 심청입니까? 마음이 맑다는 뜻입니다. 원래 심시성이 따로 있지만 깊은 물을 뜻하지만 심청이가 신봉사에 다 이제 그 효성을 대표하나 좀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신봉사가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마음심을 놓고 마음봉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뜬봉사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눈뜬봉사요. 사물을 다 보지만 자기 마음을 못 본다. 예?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봉사인데 그 효성이 지극한 지성여신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심청이가 뭐 공양의 300세 800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디에 빠집니까? 인당수에 빠지죠. 인당수. 왜 하필 인당수에 여기 인당수. 마음을 청정히 수련하면 인당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당수요. 소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제 뭐 다시 이제 부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봉사들 모아가지고 잔치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다 눈뜬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개화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풍류마당에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힘을 열자 이 말이에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직시해가지고 내 마음의 성품의 눈에 부끄럽지 않게 그러려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진실해야 돼요. 남한테 잘 보려 할 거 없어요. 저 얼굴 못생겼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생각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상이 괜찮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이제 다 포기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뭐 이렇게 염색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생긴 대로 산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좋긴 하죠. 주변 분들한테 미안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정신, 이런 얼굴 이걸 우리가 정말 끌어내자 한 것이죠. 저는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무슨 뭐 이름 날리고 무슨 뭐 돈 벌려 나왔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안 나오고 싶기도 한데 이 천국 땅의 천국가 이 대구하겠어요. 이런 참 귀중한 자리. 여기 이제 우물도 나왔는데요. 이 우물이라는 게 수풍정이라 해서 다음번에 공부합니다. 이 수풍정, 우물이라는 것이 우리 배달의 근원이 되는 또 부분이에요. 그 우물정에서 나라 한자가 나왔어요. 나라 한자가. 우물정에서 수풍정에서 풍류도가 나왔어요. 이게 다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시대. 정치되는 하는 분들도 다 알아야 돼요. 대통령 것도 다 공부해야 돼요. 기본을 모르면서 나라 이끌다 하면 안 돼요. 네? 물론 그렇다 해서 제가 무슨 잘난 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했지만 태극기가 됐든 촛불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깃털이 없이 무슨 중심이 잡히겠습니까? 중심이 없이 또 깃털은 또 의미가 없어요. 같이 합의돼야 돼요. 합의. 정말 그런 정도로 우리 심청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강좌를 이렇게 또 좀 주제 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